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 위기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 좋지 않은 모습 보이면서 나스닥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4만 달러 선이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 매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전쟁이 그렇다고 해서, 시장도 떨어지고, 그다음 금리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대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또 다른 대응 전략법들 다 있으니까, 투더 골드만 함께 하시면서 그 대응 전략들 다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저희가 자는 동안 또 많은 좀 하락이 좀 보여졌는데요. 일단은 이 악재가 조금 작용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지금 시장 트렌드 자체가 매도 먼저 맞는 트렌드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이제 코스피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밤에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낮이나.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주식에 비해 먼저 많이 맞았고, 그래서 선 반영된 수치가 지금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은 좀 없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그렇다라는 뜻은 이미 지정학적인 요인은 또다시 금방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다시 상승을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또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또 약재가 하나밖에 없죠. 이것저것 많겠지만, 근데 악재랄 것도 많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다음에 수류탄 던지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우선은 악재 같은 경우에서 우크라 전운 같은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1,7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3,000달러가 무너졌다. 그래서 1,7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악재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재 전쟁은 악재긴 하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악재긴 한데, 그 다음에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제 생각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3,000달러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1,700달러까지 갈 수 있겠다 라는 또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론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죠. 지금이 바닥이다. 1,700달러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 바닥에서 다시 한번 급부상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선 1,7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투자에 유의를 하자라는 정도의 기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트레이너들이나 아니면 이제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제 불장 끝자락에 있는 횡보다라고도 좀 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2,200달러가 바닥이 아니냐라는 말들 등등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전쟁이 나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 코인은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간 건 뭐가 있어요? 바로 금이죠. 금은 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미사일 날라오고 건물 다 무너지고 하는데 금이 올라간다고요. 그 금을 다 짊어지고 이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그 폭탄 터지면 같이 날아가는 게 금이에요. 그죠? 근데 그 금의 가격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코인의 어떤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쟁이 나면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게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에서 많이들 갖고 계시죠? 시중은행의 통장에 내 계좌에 돈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암호화폐가 여기에서 또 출발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A은행에 뭐 예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A은행 전산에 뭐 해커가 뭐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미사일이 떨어져요. 거기 있는 전산이 싹 다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 계좌는 영원이 돼요. 그죠? 예,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디 나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로, 뭐 이제 최우방국 미국 쪽으로 뭐 가가지고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계좌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이미 다 날아갔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암호화폐는 이런 어떠한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죠. 그 어느 전 세계에서 내 블록체인 안에만 내 정보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안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 암호화폐는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장 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나 오히려 이런 전쟁이 이 암호화폐에서는 가장 큰 호재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뭐 일단은 뭐 내려왔죠. 그래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전운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다음 뭐 이제 지역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내려간 거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인상 등 이런 압박 때문에 좀 좀 내려가지 않았나라고도 좀 기억이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 인플레이션도 지금 보면 거의 사상 최고치를 뭐 또 이제 갱신하고 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매번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떨어지지 않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면 그 번성했던 로마 제국도 멸망을 하는 만큼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악재가 많이 없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요즘은 뭐 기사가 대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렇게 하지만 전쟁은 제가 생각했을 땐 오히려 이 암호화폐에서는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이운 상황인데요. 암호화폐에 미치는 이 시장 영향을 본다면 사실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이 좀 더 오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위기감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기업들의 실적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 밤새 좀 있었던 일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언급으로부터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클리브랜드 방문차 이제 비행기로 향하는 곳에서 이제 기자들과 간단한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기자가 러시아가 침공할 것으로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라는 답변을 한 이후에 이제 좀 많은 충격을 받았죠. 당장은 아니지만 뭐 수일 내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모든 징후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좀 공격하려고 하는 거를 좀 진압할 예정이다. 좀 강경하게 태도를 좀 취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언제 침공할 것인지에 대한 뭐 내용은 없었고, 그다음에 예측도 없었는데,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 그조차도 지금 뭐 침공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좀 시사함으로써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암호화폐 시장, 뭐 내일 전쟁이 만약에 터진다면 뭐 주식, 뭐 채권, 금, 뭐 비트코인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주식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푸틴의 그 담화는 뭐 거의 뭐 사실상 뭐 아무 내용 없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 일단 뭐 러시아가 군대를 좀 철수한다 만다 약간 이런 내용을 하면서 또 이 시장에 영향을 좀 주기도 했고요.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 후퇴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철수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판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이 크림반도를 좀 병합을 할 때도 그때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3년도, 물론 이 지금으로부터 좀 먼 과거의 이 내용이지만 그때 한 12월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 병합할 때까지 주가가 조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루 만에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하루에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에 겪는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결과값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S&P가 일시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도 이 지정학적 위기는 예전에 과거의 데이터로 이렇게 봐도 금방 회복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이다라고 이제 종합적으로 입을 모으고 있고요. 일단 이 지정학적 위기가 최근에도 많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 뭐 철수군부터 뭐 17년도에 북한 미사일 위기, 그리고 뭐 90년도에 이라크 전쟁 등등 그때마다 주가는 빠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다시 금세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다를 게 없다라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서로 뭐 어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가 이미 시장엔 다 영향을 줬고요. 그렇다면 이 선반영된 모습, 그렇다면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 서로 불안한 것들을 다 이 시장에 반영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선반영이 많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도 뭐 회피 수단으로 예전에는 많이 사용이 됐는데 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뭐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 들고 저희가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똑같이 날아가 버리는 게 금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유가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유가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회피 수단으로 유가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말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위기인 측면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기회인 측면도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위기냐면 일단 지금 유럽과 러시아 자체의 이제 경제 교류가 사실상 좀 많이 중단이 된 상태죠. 나토 연합에 의해. 그리고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 좀 많이 교류가 좀 끊어진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미국의 교류도 많이 좀 또 지금 많이 잔절된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팬데믹 이후에 좀 되살아나고 있었던 이 경제가 이런 서로의 대치와 그다음에 좀 눈살 찌푸리는 서로의 대응에 의해 되살아던 이 세계 글로벌 경제가 조금 다시 좀 충격을 받는 모습. 이거 원활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뭐 천연가스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산유국이잖아요. 산유국인데 또 이 기름을 원활하게 또 배출도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좀 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이 좀 많이 붙어서 중러 밀착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달러에서 조금 회피를 하려고 자기들만의 이 경제 무역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러시아도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이제 무역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달러에서부터 좀 이렇게 회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과 좀 붙어서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좀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러시아가 이거 우리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이 경제, 그러니까 바운더리 안에 좀
넣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달러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사이가 지금부터 안 좋아졌을 때, 기분이 서로 상했을 때 이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달러와는 별개로 글로벌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좀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새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무역을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은 어디서든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러시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가 틀어지더라도 이 비트코인 좀 길게 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암호화폐 결제 수단, 이거 무역 수단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가격 상승을 좀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좀 정세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이럴수록 여러분들은 좀 더 같이 민감하게 좀 반응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좀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자체가 이렇게 짧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 투자를 좀 길게 보고 하는 건데,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 투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이익을 좀 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에 쫓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는 태도를 보면서 좀 길게 본다라면 암호화폐 시장 나쁘지 않거든요. 좋기만 합니다. 꽃길만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같이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압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지금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디지털금, 비트코인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위기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잠시 일시적인 그런 상황일 것이고, 악재는 일시적이지만 기회적인 측면들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재 짚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호재도 뭐 이것저것 많았었는데, 대부분의 호재가 이제 뭐 NFT나 메타버스 뭐 이쪽으로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에서도 메타버스에 상표 출원을 하거나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이제 주목을 하는 거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80% 암호화폐가 80%가 급락이 나와도 시장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시장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설문조사 결과가 시장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이제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3,000명 조금 넘게 3,250명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50% 넘는 인원들이 시장 안 떠난다, 80% 떨어져도 시장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답변자의 70%, 시장 떠나지 않겠다고 한 70%의 그 사람들이 1년 내에 투자금을 늘리겠다라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자, 우선 왜 이런 답변을 했느냐? 일단은 시장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이다. 엄청나게 떨어졌다면 다시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죠? 그다음에 올라갔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등등 이런 것들일 텐데, 자, 여기에서 한번 또 주목해 봐야 되는 한번 이 심리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투자하는 심리가 다 다르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 또 이제 코인한수 전문가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게 뭐냐면, 단기간에 뭔가를 해야 되고 단기간에 뭔가 수익을 급박하게 내야 되고 어디에 쫓기는 사람 마냥, 그죠? 예, 물론 우리가 내일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예. 오늘 돌아가신 분들도 어제 나 내일 죽을 것 같, 이런 얘기 생각은 못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이제 욜로족이 또 많아졌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오늘 월급 받으면 내일 다 쓰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그렇게 됐을 텐데, 자, 아무튼간 이건 뭐 옆으로 빠졌지만 아무튼간에 지금 투자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됐다.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뭐 내가 지금 1,000에 사가지고 빠르게 수익을 봐서 20% 수익 봐가지고 팔고 막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내가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만들자가 아니라 1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달 배당을 받아서 10만 원씩 받자, 이게 원래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사고팔고가 너무 많아지죠. 심지어 코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씩 받자. 안 되죠. 왜? 배당이 없으니까요. 스테이킹이 있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코인의 배당은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스테이킹은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죠? 그 스테이킹 구조를 본다면 어느 한 군데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생각하는 거에서는 이 코인에서 암호화폐에서 배당은 일단 말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코인은 역시나 이제 매수와 매도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미래 가치 투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미래 가치 투자인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지금 한 2017년도로 돌아가 봅시다. 2017년도 뭐 지금 이거 다 알고 2017년도 가면 그죠? 뭐 솔직히 몇 개 없어도 되는 장기 몇 개 팔고 그죠? 대출에 뭐 1금융, 2금융, 3금융, 4금융 뭐 6, 뭐 10금융까지만 싹 다 땡겨 가지고 그냥 싹 다 밀어 넣겠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올해 뭐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게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선 미래는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단기간에 뭐 대충 뭐 매수해가지고 3일 만에 뭐 100%, 200% 뭐가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미래 가치 투자를 한다면 뭐 예전 17년도에 이제 크게 뭐 그 TV 방송에도 많이 나왔죠. 그 20대 젊은 20대 몇 명이 그 오피스텔에 모여가지고 막 몇백억대의 자산가가 돼버렸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그리고 더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막 엄청나게 막 지금 빠르게 수익을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부동산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그냥 들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안심이 되시는지. 막 부동산은 불패지 않냐? 불패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 떨어졌어요. 15년 들고 있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불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성공 투자의 비결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항상 보유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여유 자금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투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여유 자금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유 자금으로 안 하면 지금 당장 내가 수익을 못 보면 이번 달 카드 값을 못 내. 뭐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는 안 됩니다. 이번 달 카드 값도 못 낼 정도로 그거를 투자를 한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항상 투자할 때는 여유 자금으로 내가 10만 원을 투자하든 1억을 투자하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80%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떠나가지 않을 사람들이 이제 반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내재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게 이게 우리가 좀 안전 자산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유금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멘탈 관리도 힘들고요. 자산 운용에도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한수님의 호재 살펴볼게요. 일단 뭐 호재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과는 별개로 열심히 기업들은 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최근에 일단 이 메타버스 안에도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세계 최대 이제 종합 화장품 기업인 이제 로레알이라는 곳에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NFT 그리고 뭐 메타버스 관련된 상표권을 좀 출원을 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좀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내용이 좀 들어오고 있냐면, 뭐 가상 화장품을 찾고 모으고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 이제 메타버스를 제공할 좀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느새 지금 뭐 JP 모건 같은 곳에서도 이제 이 디센트럴랜드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NFT를 좀 등록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런 화장품도 거기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 또 미래 발전 가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NFT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너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마켓플레이스 같은 곳에서도 지금 누구나 할 거 없이 나의 뭐 어떤 이 특허 뭐 그다음에 특징적인 것들을 NFT로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것에 좀 상징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뉴욕 증권거래소죠. 거기서도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에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으면서 일단 특허 관련해서도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뭐 코인베이스 같은 곳에서도 마켓플레이스를 좀 출범하겠다라는 시사를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도 구 페이스북이죠. 예전에 이제 스테이킹을 조금 이제 시도를 하다가 이제 규제와 좀 제재가 많아서 스테이킹은 좀 포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NFT에 좀 더 좀 시장에 미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마켓플레이스를 또 내놓을 것이라는 좀 관측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많은 그 NFT 시장들이 점차 생기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도 이 NFT를 좀 관가를 할 수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암호화폐는 안 돼. 근데 NFT는 돼. 좀 약간 이상한 좀 태도인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NFT에서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NFT가 가지는 의미를 보시면 결국에는 NFT는 이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떼어내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또 키워드이기도 하거든요. 메타버스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무지에서 뭐 이 NFT가 있어야 거기에 특징이 생기고 뭐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NFT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사고 차를 사고 뭐 그림을 구경을 하고 그림을 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NFT로 만들어서 상표를 등록을 하고 이 메타버스 세계관에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JP모건 그 디센트럴랜드 그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이제 어느새 미술관을 갈 필요가 없을 때가 오지 않을까. 물론 화면을 통해서 그 미술 작품을 보게 되겠지만 지금 이 미술 작품이 거기에 전시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저희도 코로나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 마스크 체제가 많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희 같이 아직 조금 조심스러울 때는 그런 곳에서 이런 우리가 못하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자유를 좀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가격과는 별개로 항상 이 기업들과 많은 발전들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좀 미래 투자 가치, 투자 지향적으로 좀 보신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 꽃길만 남았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시장이 좋지 않아서 NFT 코인들의 가격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NFT 시장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번 주 이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경쟁도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 특징주만 보더라도 다른 코인들 매매 전략까지 세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의 특징주부터 볼게요. 이런 시장에서는 대부분 제가 이제 가장 큰 것만 또 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더리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제 악재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석가들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그 리서치 이제 회사들 보면은 이더리움에 좀 집중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그 다음에 강한 펀더멘털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더리움을 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볼 텐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0달러까지 깨질 수 있다. 그다음에 2,200달러가 바닥이다. 등등 바닥론이 다시 급부상을 하고 봐봐야 근데 예측일 뿐이고 거기까지 떨어질 이유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거기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은 올 거니까 왜냐면 예전에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이 500만 원까지 찍었다가 20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600만 원까지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굳이 떨어진다고 해서 불안해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해서 축배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떨어졌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만 원대가 떨어졌을 때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건 600만 원대겠죠. 그죠? 600만 원대만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반타작이 나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1년 전만 하더라도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150만 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거는 생각 안 하죠. 그죠? 왜? 난 200만 원에 사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고 많은 또 이제 분석가들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도 작년 여름에 이제 상승했었던 그런 패턴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어떻게 좀 차트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더리움의 주봉 차트예요. 일봉을 보기에는 좀 너무 많아서 그냥 주봉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220만 원 지금 보시면 1,700달러다, 2,200달러다 등등 얘기가 많은데 이쪽 라인이에요. 그죠? 여기 한번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고 지지를 했던 라인대. 그죠? 220만 원 라인대. 그다음 밑에 위에 라인대가 어디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 라인대. 여기 300만 원 라인대인데 자, 요쪽 안에서 이제 움직인다. 그다음에 박스권을 형성한 곳은 이쪽이 아니냐 등등 해서 얘기가 많긴 합니다. 자, 그래도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220만 원 라인대는 아무리 떨어져 봐야 이쪽 라인대에서 더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예전 이제 작년, 재작년 2020년도부터 해서 쭉쭉 상승을 합니다. 그죠? 20만 원, 30만 원대였어요. 이때 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 사진 않았겠죠. 자, 저도 안 샀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쭉 올라와서 1년 새에도 7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다음에 2021년도 이제 한 2분기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50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죠? 엄청나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200만 원까지 훅 떨어지고 나서 지지하다가 다시 한번 작년 여름 패턴 600만 원까지 또 치솟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것은 역시나 똑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패턴은 반복이 된다. 그러고 나서 많이 올라간 다음에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가요. 이런 패턴이 이 암호화폐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그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패턴은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시장 패턴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장 패턴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뿐이죠. 무조건 100%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사기꾼이라고 했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간 다음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패턴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어쩌고 좀 힘들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추세는 아직까지는 상승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추세는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려간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볼리저 밴드 하단 찍고 다시 올라와 주고 있고요. 물론 볼리저 밴드의 그 가운데 이제 벌어지고 있긴 한데 물론 그래도 볼리저 밴드 하단을
돌 이탈하지도 않고 하단 찍고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있고요.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도 봤을 땐 이평선 지지해주고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예측한다,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쪽에서도 봤을 때는 한 3달 정도 버텼죠.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뭐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한 3달 정도 버텼어요. 그죠? 4월 달부터 해서 5월부터 해서 뭐 7월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한 버티다가 쭉 올라가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또 그 말을 또 드려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유. 가장 중요합니다. 떨어졌다고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은 지금 팔면 이 가격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죠? 이만큼 손실이다 라고 알려주는데 그래 그럼 난 손실 보고 팔아야지 라고 하고 파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안 팔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안 팔면 아닌 거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냥 내려간다고 패닉셀 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간다고 그냥 손실 보면서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패턴을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홀딩 보유하시면서 수익적인 부분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주봉상의 차트 분석해 주시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의 하락이 좀 제한적인 하락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상승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매매 전략 세우는데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일단은 뭐 특징주 같은 거 좀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이 뭘 봐드리면 좀 저희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좀 예측을 하는데 좀 주가 될까 이렇게 보면 항상 좀 몸집을 큰 거를 좀 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코인 대통령님께서 이더리움 관련했으면 저도 일단 비트코인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좀 저희가 변화를 이어졌을 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4,977만 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일단은 4시간 봉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을 보면 이렇게 파란색 선을 제가 2개를 그어놨어요. 좋게 봤을 때 추세선, 그러니까 삼각수렴을 하더라도 어떻게 상방 이탈을 하냐, 하방 이탈을 하냐를 조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제 한 5시부터인가요?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조금 하방 이탈, 상방 이탈이 왔었는데 다시 하방 이탈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은 4,920만 원대 좀 지지를 받고 조금 올라오고 있고 5천만 원 저항을 뚫지를 못하고 소폭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2월 6일 날 그때 상승했을 때 가격과 좀 비슷해졌죠. 근데 이 큰 틀로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은 이 하락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다시 상승이라는 좀 추세를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 이때는 뭐 똑같이 항상 뭐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죠. 근데 조금 그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 결과 발표나 뭐 금리 인상, 물가 지수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조금씩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꾸역꾸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시 아무래도 이 상승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 우리가 나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것들이 순차적으로 맞겠지만 그것들이 모두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이제 횡보장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드는 이 박스권으로 다시 횡보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든다라는 뜻은 여기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예측을 하고 미리 반영을 하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이 불확실성이 쌓였던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해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상승 다시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우리가
예측을 하고 나왔던 것들이 지표로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말로 나왔을 때 물론 조금의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우리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예측이 됐고 이어졌다라면 다시 우리가 아는 만큼 나오네. 우리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게 뭐가 남았지? 많이 줄었네. 숙제가 한 10개가 있었다면 그중에 한 뭐 3개, 2개는 우리가 숙제를 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7개만 또 신경을 쓰면 되니까 그만큼 또 상승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다시 이런 좀 좋은 상승, 이만큼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더 높은 상승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만큼의 좋은 모습을 또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지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4시간 봉으로는 조금 최근에 이 느낌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깨졌는데 또 일봉으로 보면 또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현재 지표상에 보시면은 밑에 뭐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서로 선이 맞닿아서 아직 내가 어떻게 추세를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만 조금 더 상승 5천만 원대가 이제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5천만 원대가 지지와 저항 라인이 좀 굳건하게 쌓여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만 좀 넘어서 준다라면 아직 추세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좀 더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다른 알트코인들 무빙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비트코인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선 하방 이탈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회복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제시해주신 추세선과 또 지표들 참고해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오늘 좀 이제 어제 막 다 떨어졌으니까 오늘 또 다 올라오는 모습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또 투자를 멈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코인은 소개해드릴 코인은 네오입니다. 네오 뭐 이제 뭐 중국의 이게 이야기도 많은데 아무튼 네오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한 상승 여력도 큰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되게 차트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이제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부분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또 이제 네오의 주봉 차트예요. 또 일봉도 봐야 되겠지만, 일봉도 많죠. 그래도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주봉으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주봉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 라인대가 이쪽 라인대에 딱 걸치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지지한 라인대, 그리고 나서 한번 이탈이 됐죠. 올해 초에 이제 이탈이 됐는데 이때는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갔던 시장 자체가 하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이탈됐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좀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현재 여기 3만 원 라인대예요. 그죠? 요 라인대인데 요 라인대가 돌파가 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보는 게 이평선을 또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평선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이평선 돌파한 이후에 지지해주고 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충분합니다. 그죠? 내려오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이평선 지지해주면서 또 올라가주는 모습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평선. 어제 이제 내려왔다가, 그죠? 어제 내려왔다가 이평선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봐야 되겠죠? 자, 엊그저께 봤을 때에는 16일 날짜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하락할 때는 반 정도 빠지는데 거래량도 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까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내려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매물대가 얇게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팔고 싶으니까 파파파파파 그죠? 그냥 뭐 속도에만 중점을 뒀다. 그죠? 내가 이 가격에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빨리 그냥 팔아야 돼. 시장가로 긁어버리거나 아니면 좀 얇게 좀 내주면서 매도가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굉장히 엄청나게 적은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크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이건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적은 금액으로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뭐예요? 위에서 걸어놓은 매도 물량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매물대가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에 대한 물량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뭐예요?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수 물량이 더욱더 컸다.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네오 굉장히 좋은 포지션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제 여기 지저항 라인 때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큰 상승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지금 32,240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좀 먹었을 때는 29,000원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29,000원 이하의 매수가였었는데 좀 올라왔으니까 뭐 지금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5,500원으로 할게요. 35,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5,000원 라인대, 요 라인대죠? 네, 요 라인대 35,000원 라인대에서 단기간에 톡 하고 치우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5,000원 라인대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25,000원 라인대. 자, 여기가 어디냐? 한번 또 이제 쭉 당겨보면 자, 여기 예전에 지지를 했던 라인대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한번 쭉 빠지면서 이탈됐던 라인대 바로 25,000원 라인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라인대에서 다시 딛고 올라가죠. 지지와 저항 라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21,000원, 22,000원.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라인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응하셔서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줬지만 어제는 또 거래량이 반 정도만 나오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코인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의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주 좀 많이 아시는 코인일 텐데 일단 뭐 카카오 코인으로 유명한 좀 보라를 들고 왔습니다. 보라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아셔가지고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이 보라 같은 경우는 웨이투빗이 이제 만들었던 코인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카카오 코인으로 됐는데 뭐 이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이 보라 같은 경우는 기원이 보라보라 섬에서 기원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생태계 이 요소들이 뭐 해양, 섬, 바다 이렇게 이름이 장명이 돼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보라가 좀 친환경적으로 좀 잘 이렇게 형태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차트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1240원대 가격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 4%, 5%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매수가를 추천드리는 가격은 일단 1240원대 정도에서 이상에서 매수를 하시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딱 그 부근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추천을 드리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일봉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봉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호재가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 리브랜딩 내용 때문에 좀 상승했던 이유도 있고 혹은 카카오 게임즈의 또 실적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이렇게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후에 이제 게임주들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또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됐다 싶을 가격이 이제 1180원대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부터 일단 지지를 받고 시장이 2월 15일 날 또 안 좋았을 때 남들과는 다르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제까지도 해서 이제 아직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좀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이제 악재에 빠졌거든요. 사실 만약에 악재가 없었다라면 이거 가격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보시면 1345원까지 또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후에 악재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3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게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시 이 악재라는 것은 일시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1345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떨어질 때도 1345원대를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어제도 그 가격을 뚫을 수 있었는데 악재에 의해 떨어지는 모습. 그렇다면 지금 이 악재가 해소가 되고 시장이 조금 되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1345원까지는 충분히 그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지표 가지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일목구름이 뒤에 백그라운드에 얹혀져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일목구름
언저리에도 그리고 그 아래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크게 남들과는 다른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위에 올라와 있으면 거기서부터 좀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일목구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오기도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뚫고 올라왔고 근데 이 구름대가 얇지만 이건 좀 지지가 얇을 수도 있지만 다른 코인들과는 좀 변별력 있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추천드리고 손절가는 1,180원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라코인 마지막 매매 전략 분석에서 지표 살짝 다뤄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접속하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시장에 지금 특징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특징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